네, 그럼 지금부터 경기혁신센터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2017 제8회 업라이즈 글로벌 스타트업 포럼 핀테크 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뜻깊은 시간 함께 하게 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글로벌 사업팀 현유리입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업라이즈 포럼이 벌써 8번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행사는 스타트업과 전문가 간 실질적인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정보 공유 및 네트워킹을 위해서 기획된 자리입니다. 매월 말 우리 스타트업에 관심이 집중된 해외 지역이라든지 또는 주제를 선정해서 정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인 11월에는 IoT 편이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일정 안내해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한국 핀테크 기업들의 해외 진출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핀테크 시장의 글로벌 시장 동향과 질의응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매번 세션이 끝날 때마다 플로어에서 바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세션입니다. 페이콕의 권혜원 대표님께서 오늘 자리해 주셨는데요. 주제는 모바일 지급결제 기업의 해외 진출 시장 동향입니다.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단말기가 필요 없는 카드 단말기를 만든 회사 페이콕의 권혜원 대표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서게 된 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뜻깊은 자리인데요. 왜냐하면 저희는 KB 스타터스 24호 기업입니다. 그래서 KB 이노베이션 허브가 이곳에 자리 잡고 오늘 딱 두 번째 이제 방문하는 것인데 보육 기업에서 제가 이제 강사를 쓸 수 있다는 것이 창피하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페이콕은 경기창조혁신센터도 어렵게 들어간 회사입니다. 경기혁신센터 보육기업 중에 아마 삼수 기업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친다라는 것은 좀 감히 주제넘는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강의 내용을 그래도 이제 한 2년 가까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면서 나름 터득한 소스 정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성공하신 창업가분들은 사업을 두 바퀴의 자전거에도 비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농사에 비하는 분들도 있었고 아니면 고기잡이에 비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페이콕도 나름 이제 저도 사업을 하면서 어떤 기준을 하나 좀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단순히 사업을 많이 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좋을까를 생각해보고 제가 좋아하는 취미활동과 좀 연관지어서 생각해봤습니다. 보통 개인 취미활동 중에 물고기 잡는 거 좋아하실 때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낚시하시는 거 좋아하실 거예요. 저희도 개인적으로 낚시는 좀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손맛을 잊어버리지 못해서 학창시절에 시험기간에도 낚시를 간 기억이 있는데요. 이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고기 잡는 걸 좀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좀 급하다 보니까 낚싯대를 들여놓고 몇 시간이고 기다리는 게 도저히 적성에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도 나름의 성격이 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각기의 장점은 있죠. 낚시라는 것은 좀 채비할 때 시간은 걸리긴 하지만 그냥 기다리는 것, 좀 고생이 좀 덜 되죠. 단점이라고 한다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기가 언제 올지 어떤 고기가 잡힐지 알 수 없다는 것, 막연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트업 기업이라면 아마 이런 여유 가지신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기 잡는 걸 좋아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작살일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면 우리 집에 가족이 굉장히 많았는데 한 7가족 정도 됐는데요. 푸짐히 한 그릇 매운탕 끓여 먹을 정도는 잡아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려움은 많습니다. 생각보다는
사냥이다 보니까 고기를 잡을 때는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하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대신에 단점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장점이 있었죠.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제 제가 스타트업 창업하고 난 다음부터는 거의 한 2, 3년 동해안에 고기를 못 잡아 먹었는데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마다 한 두세 번 동해안 구룡포 앞바다를 가서 실제로 고기를 잡아 먹습니다. 실력이 그닥 좋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이면 한 고기 한 20마리 정도는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프로인 제 친구는 1분에 한 마리씩 잡아요. 그래서 우리 둘이 들어가면 친구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먹을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게 사업에도 실제로 적용이 됩니다. 특히 해외 사업은 기다림으로는 양질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좀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두 가지 부분이죠. 앉아서 기다릴 것인가, 뛰어갈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발로 뛰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페이콕이 도대체 어떤 회사이길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성과를 무엇을 내었을까 생각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적어도 한 5분 정도는 왜 해외 바이어들이 관심을 가졌는지 이해하시기 위해서 페이콕의 사업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또 PPT에서는 표현을 못했지만 정말 이제 개인적인 노하우 한 두세 가지 팁은 따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페이콕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예. 또 페이콕, 일단 페이가 들어갔으니까 무슨 이제 모바일 결제 쪽 연관을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페이콕이라는 회사는 발상이 있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지금 보여지는 이런 페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찾으신 분 계실까요? 이 모든 페이들, 모바일 페이도 있고요. 플라스틱 페이도 있습니다. 마케팅의 대상이 사용자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아날로그 아니면 하드웨어,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이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시장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판매 현장에서는 실제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카드 단말기를 안 가져오시면 어떡해요? 제가 카드로 결제한다 그랬잖아요. 주문할 때 얘기했더니 안 듣고 뭐 하시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다음부터 잘할 테니까요. 이번 한 번만 좀 현금으로 좀. 현금 없다니까요. 가서 다시 가져오세요. 잔말 말고. 빨리요. 예, 치킨을 시키든 피자를 시키든 한 번씩 이런 일이 있죠. 그래서 페이콕은 아까 배달하시는 분이 곤란하지 않도록 스마트폰만 있으면 보시는 것처럼 실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결제할 수 있고요. 또 요즘 삼성페이 때문에 유명한 NFC 방식의 이제 모바일페이도 그냥 앱만 가지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카드사들이 출시한 QR 바코드 방식의 모바일페이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페이콕은 대상이 명확합니다. 소비자 위주가 아니고 판매자 위주의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이콕은 또 판매자 기반의 기본의 하드웨어 기반이라다 보면 아무래도 좀 불편한 게 있다는 것이죠. 외부에서나 또 이동하면서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대상이 장비에 따라서 제약적이라는 것. 그래서 페이콕은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모바일이든 실물 카드든 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든 회사입니다. 페이콕은 처음부터 이런 모토로 만들었습니다. 간편해야 된다. 간편하지만 안전해야 되고, 또 소비자들처럼 판매자들도 장수 구애받지 않게 하겠다는 이런 기준으로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보안이 큰 이슈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기술을 출시하고 965일 만에 제품화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 가장 어려웠던 것이 이런 보안적인 이슈였습니다. 다행히 난독화 기술과 또 암호화 기술과 또 자동 데이터 삭제라는 기술이 수많은 보안 회사의 리포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다행히 제품화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앱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범위 형성,
보통 스마트폰이 기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페이콕은 스마트폰에 뭐 NFC 기능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있었지만 실물 카드라는 부분을 놓칠 수 없었기 때문에 OCR 기술에 집중을 하였고 지금은 어떤 카드든 심지어 세로 카드까지도 아무런 문제 없이 처리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예. 이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서비스이고요. 실제 꿈이 아니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예. 익숙하게 보는 장면들이죠. 적어도 내년 이맘때 정도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결제 환경에서 실제 여러분들 모두가 페이콕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시게 될 겁니다. 11월부터 공식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제 페이콕 기술은 이 정도로만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오늘의 이제 이 포럼의 주요 목적인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진출이나 마케팅은 아까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앉아서 기다리는 방법이 있고 소개를 받는 방법도 있지만 발로 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12개월 동안 얼마나 발로 뛰었을까요? 실제 해외로 제가 발을 뛴 나라들을 한번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만 12개국 대륙별로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서 12개국을 총 한 16번 정도가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발로 뛰다 보니까 확률이 높았고 이 16번의 방문 중에 성과를 거의 절반 가까이 거둬들였습니다. 저희는 핀테크 회사이고요. 특히나 페이먼트, 지불 결제 전문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해외에 나갈 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해외에 나갈 때 한국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이런 결제 환경이 과연 국가별로, 대륙별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목표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별 결제 환경 분석이 저희의 해외 진출의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인프라가 약한 국가이면 기술도 좀 제약적으로 발전할 것 같다는 그런 편견이 좀 있었는데요. 핀테크라는 이 환경, 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미 보도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정작 인터넷 환경이 좀 약하거나 또 PC 환경이나 기반 인프라가 약한 국가일수록 핀테크 인프라는 훨씬 더 강하게 발전해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겠죠. 중국 가면 현금이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만 있으면 택시를 타기도 하고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쇼핑 다 합니다. 예. 근데 중국은 이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꼭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기술, 인프라를 건너뛴 국가죠. 한국은 인터넷 90년대 인터넷 발전을 우리는 목격하였고요. 수많은 닷컴 버블을 우리는 목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인터넷 PC 이런 것이 자리 잡기가 힘들었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일단 땅덩어리도 넓고 그리고 또 망 자체, 인터넷 망 자체 구축이 뭐 정부에서 어떻게 책임지기 힘들 정도로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그 과정을 처음부터 배제하고 바로 모바일 환경을 바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세계적인 10대 핀테크 기업 중에 2개의 회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남아시아도 제가 몇 개국 가봤는데 가장 인상 깊은 나라가 이제 캄보디아라는 국가입니다. 저희가 금융, KB은행과 이제 협업을 해서 이곳을 같이 공략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중국보다 조금 더 열악해요. 중국은 그래도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캄보디아는 3G 스마트폰보다는 폴드폰이나 2G 폰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핀테크 가능해요. 2G 폰으로 전화번호만 알고 있으면 송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좀 있습니다. 중국보다도 캄보디아 가면 은행이 일단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프놈펜이나 뭐 대도시를 벗어나는 순간 은행이나 ATM기 자체도 구경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2G 폰에 맞는 핀테크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아프리카를 제가 정말 좀 많이 가봤어요. 서아프리카는 남아프리카는 아무래도 좀 뭐 해적들도 있고 좀 두려워서 그래도 치안이 좋다는
동아프리카를 실제 방문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모바일 기반, 여기 캄보디아의 윙이나 좀 비슷합니다. 엠페사라는 기술도 2G폰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여전히 아프리카 지역도 은행이 좀 귀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지역 국가들이 왜 이것이 발전했는가가 문화가 좀 있어요. 이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중국의 지금 알리페이나 텐센트, 위챗페이 같은 경우는 크레딧 환경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프트 카드, 충전식 선불 카드 기술입니다. 그러면 왜 저들은 크레딧 환경이 아니라 저것으로 갔을까요? 중국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의심이 많습니다. 남을 쉽게 믿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상 거래에 대해서 익숙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현금을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동남아시아하고 아프리카 쪽은 조금 서글픈 그런 문화가 있어요. 이쪽은 일단 가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줬다가 이 사람이 언제 현금이 생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 믿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는 게 죄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을 때만 물건을 가져가라. 이러한 문화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물론 여전히 선불카드 형식의 서비스이기는 하지만 이곳에서는 이렇게밖에 발전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모든 결제 서비스는 크레딧 환경이 절대 아니라는 것.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선진국은 어떨까요? 선진국은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한국과 매우 흡사하죠. 미국이라는 곳 아무래도 이제 결제 환경이 가장 좋은데 여기서도 좀 보면 나름 분리는 할 수 있어요. 페이팔이나 스퀘어 같은 경우는 결제 중에 한국에서는 이제 페이먼트 서비스가 PG라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벤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PG라는 방식이 만들어졌을 때는 인터넷 홈쇼핑이 발전하면서 비대면 거래를 위해서 정부에서 마련한 기술이긴 한데요. 미국에서는 페이팔과 스퀘어라는 기술이 기반은 PG 기반이에요. 그런데 한국이 생각하는 PG 서비스와는 좀 다릅니다. 한국은 PG라고 하면은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물건을 주문하고 보지 않고 거래를 할 때만 PG를 쓴다고 하는데 참고로 스퀘어 같은 경우는 대면 거래인데도 PG예요. 그리고 페이팔 같은 경우는 PG이기는 하지만 독자적인 인프라 내에서 자기의 결제 정보를 미리 등록을 해놓고 그 네트워킹 그 어쨌든 플랫폼 안에서만 서비스를 합니다. 참고로 여기 퍼스트 데이터 왜 꽂아놨는가 하면 좀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도 한국처럼 벤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한국의 환경에 맞게 승인을 위한 빈이지만 퍼스트 데이터라는 이 회사는 벤이긴 하는데 승인이 아니라 매입을 위한 벤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선진국의 크레딧 환경의 표준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스웨덴, 뭐 러시아, 일본 물론 다 벤 기반의 이제 크레딧 환경의 서비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현지에 가지 않으면 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6월 달에 모스크바를 가서 실제로 이제 키위를 만나고 현지 우리와 이제 제휴를 한 회사도 만났는데 국내에서 접한 서비스 정보로는 키위가 벤은 벤인데 직불 카드만 하는 벤이라는 정보밖에 없더라고요. 인터넷을 모두 조사를 해보고 또 이제 아는 인맥을 총동원을 해봐도 심지어 코트라를 통해도 저희가 받은 정보는 직불 카드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러시아를 갈 때 그러면 이제 황금알은 낫겠구나. 왜? 크레딧이 아닐 테니까. 근데 막상 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키위가 러시아를 대표하는 구소련 연방에서 가장 유명한 벤사인데요. 신용카드 다 하고 있더라고요. 체크카드도 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현장을 가지 않고 앉아서 정보만을 수집했을 때와 정보의 오차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 키위를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도 벤은 존재하는데 한국처럼 그렇게 왕성하지는 않아요. PG가 더 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선진국의 기술을 비교해봐도 크레딧 환경이긴 하지만 한국과는 여전히 다르다는 것을 실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결제 시장을 나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부분 글로벌 시장에 써보면 크레딧을 발급하는 그러니까 한국에는 카드와 같은 사업은 카드사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든 미국이든 뭐 유럽이든 가보면 은행은 발급 대행만 하는 회사인데 문제는 본인이 발급한 카드사를 위한 인프라를
스스로 구축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배인의 영역이 그닥 중요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유럽이나 미국 시장을 제외하고는 중국조차도 유선 인프라망은 환상이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환경이다 보니까 나름의 기술이 모바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공통적인 것은 한국은 카드 단말기 정말 부담 없는 가격에 받잖아요. 근데 아프리카가 한국보다 카드 단말기보다 비싸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남미 쪽이 카드 결제기 하나가 300불을 넘습니다. 근데 아까 아프리카 제가 4개국 중에 보면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한 달 월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 돈으로 3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창업을 할 때 카드 단말기 300불, 30만 원이 넘잖아요. 1년 연봉을 다 넣어야 카드 결제기 하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비적인 제약이라는 것은 못 사는 나라든 잘 사는 나라든 기본 원가 때문에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 나라가 아니라 크레딧을 발급사 이것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환경에 대한 모든 모듈은 여기 나와 있는 대표적인 기업 비자나 마스터 여기서 정해진 것이 국제 표준입니다. 그래서 혹시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 페이먼트 쪽 결제와 관련돼서 서비스를 하고 싶고 해외로 나가고 싶으시면 두 가지 인증은 꼭 알고 가셔야 돼요. PCI DSS 인증이라는 것과 EMV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비자와 마스터가 만들어 놓은 기준인데요. 이 보안 기준입니다. 근데 스타트업이 그 인증을 받을 수는 없어요. 이 인증은 전체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또 플랫폼 시스템 구성이라든지 DB 관리 보안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총괄적으로 보안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는 보안 인증을 하려면 실제 시스템을 해킹도 해보고요. 분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PCI DSS 인증이나 EMV 인증은 대부분 리포트로 끝납니다. 그 대행사에 비용만 주면 지정된 시간 시스템을 갖추면 어떻게 보면 돈이 해결해 주니까 한국보다는 인증 기준이 좀 쉽죠. 그런데 한국은 보안 인증 하나 받을 때마다 보안 회사에 우리 시스템을 다 그냥 무방비 상태로도 보여줘야 되고요. 보안을 씌워서도 보여줘야 되고 해킹을 다 당해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무결점이 나왔을 때만 인증을 통과해 주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한국에서 보안 인증을 받았다는 것을 굉장히 높이 쳐지는 이유가 우리는 이론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전에 강한 보안이라는 그런 평가가 선진국에 가서도 평가받을 수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페이콕은 이런 정보를 분석하고 나가면서 이제 전략을 짰습니다. 내가 그 시장을 주도하겠다. 그 생각은 애시당초 버렸고요. 파트너를 잘 잡아야 되겠다. 뭐 그렇다고 무임승차는 아니고요. 그래서 현지 파트너들에게 제가 요구하는 조건 중에 첫 번째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국가별 발급사의 결제 모델은 조금씩 다 다른데 이 정보를 구해올 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봅니다. 그리고 레퍼런스가 있는지를 역으로 확인해보고 가능하다고 했을 때 일단은 후보로 올려주고요. 뭐 지금 규제 부분 한국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규제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왜? 금융은 국가의 기반 아닙니까? 이 금융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한국만 보안 규제나 금융 규제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 국가별 규제가 다 있는데 그 국가의 규제를 가장 잘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국가에서 일하는 기업들이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파트너들에게는 그 국가에서 사업을 페이콕이 상용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직면하게 될 규제가 무엇인지 이것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그 규제를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달라 요구를 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재 나름의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페이콕은 적어도 이 세 가지의 기준을 제시를 하고 적합한 자격 조건을 되는 파트너들만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실제 어떤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도 안 올라간 나라도 좀 있다 보니까 그런데요. 제가 12개월 동안 아까 12개국 그리고 한 16번 정도 갔는데요. 그래도 반타작은 했어요. 7개국, 8개국의 파트너를 잡았습니다. 근데 뭐 아프리카나 이런 쪽만 되는 게 아니고 미국 시장도 잡았고요. 러시아, 보수적인 러시아 시장도 잡았습니다.
성과가 상당히 높았죠. 그래서 이곳을 실제로 방문하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간 적도 있고요. 다녀오고 난 다음에는 거의 매주 메일로든 국제전화로든 화상전화로든 회의를 이어졌기 때문에 결과를 이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분들 모두를 직접 현장에서 만나서 설득을 하고 우리의 파트너로 맺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제가 처음에 핀테크 하겠다고 했을 때, 페이콕을 하겠다고 했을 때요, 들었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 금융위원회 이제 담당 주무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술은 참 좋은데 법이 개정된 지 얼마 안 되니까 지금 당장은 손을 볼 수 없으니까 그냥 놀지 말고 해외 시장이나 개척하면 어떨까. 저는 그 얘기 듣고 해외에 나가면 저희가 엄청난 환영을 받을 줄 알고 저는 가자는 대로 다 쫓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못 사는 나라라고 해도 그 프라이드는 보통이 아닙니다. 자기의 자존심, 그걸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우리에게 손을 잡을 때는 목적이 명확하죠. 우리가 해외에 왜 나가죠? 돈 벌러가 나가잖아요. 그냥 우리가 해외 시장 여행을 갈 것 같으면 혼자 배낭여행 가면 되겠지만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적도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그분들도 우리를 만날 때는 똑같은 목적입니다. 과연 페이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 이걸 먼저 본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제가 3가지 기준에 자격 조건이 되는지를 파트너에게 분석을 요구하는데 이분들도 반대로 우리 똑같이 평가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기술적인 요소나 또 그리고 시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나는 파트너들이 저희를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규제 너 통과했니? 이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나온 파트너들 중에 보면 계약을 원하는 데도 있지만요. 정말 우리가 매달려야 될 파트너들은 미션을 하나씩 다 줬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한국에서 상용화 좀 시켜봐라. 그러면 너네 시장을 내 눈으로 보고 곧바로 우리랑 현지 사업을 하자. 이 조건이 미션이 다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 가면 황금알을 낳을 것이다? 절대 아닙니다. 그들을 매력시킬 수 있는 나만의 무기가 있지 않으면 그분들에게 여전히 우리는 별로 반갑지 않는 손님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내 상용화 12개월을 갔는데요. 올해는 해외 한 번밖에 안 나갔습니다. 해가 바뀌고 러시아밖에 안 갔는데요. 이유가 뭔가 하면 작년에 이미 미션을 다 받았거든요. 한국의 상용화 시키기만 하면 네가 굳이 안 오더라도 내 발로 찾아가서 볼게. 그리고 초청 안 했는데도 성질 급한 친구들은 몇 명 왔다 갔어요. 그리고 우리 눈 피해서 다른 부스들 가고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만큼 또 그런데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서 메일이 다 왔어요. 내가 킨텍스에서 갔는데 너네 봤어. 잘 지내고 있니? 그러니까 나름 그들도 우리가 어떻게 발전을 하는지를 지켜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포럼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년 한 6개월 정도 경진대회나 아니면 이런 보육기업에 들어오는 경진대회만 한 30번 이상은 본 것 같아요. 지금 현재에도 저는 미션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면 도전 K 스타트업이라고 이제 지난주부터 방송되는 KBS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에 과기부와 중기부, 국방부, 교육부가 있는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지금 왕중왕전 올라가 있습니다. 결승에. 근데 이분들이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레퍼런스를 얼마나 가졌느냐. 근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뭔가 하면 레퍼런스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는 보다 올해 좀 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품이 출시되기 전부터 이미 서울시와 이제 사업 선정에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팁스 또 R&D 자금도 확보하였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지난달이 같은데 그 우정사업국의 결제 서비스 회사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이런 레퍼런스를 열심히 올해는 많이 쌓아뒀습니다.
예, 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상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왜 열심히 하는가 하면 이런 것 하나가 우리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스타트업은 가장 막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레퍼런스 중에 매출이 얼마냐. 이 질문에 내 매출이 1년에 100억입니다. 할 수 있는 회사는 스타트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출을 익힐 수 없다 보니까 이런 경진대회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고요. 다행히 이런 경진대회가 그 해외 바이어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를 평가한다는 것, 이 점을 실제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예, 정말 일은 좀 많이 했더라고요. 정리를 해보니까 상도 다행히 좀 많이 받았고요. 특허도 많이 땄고, 뭐 벤츠 인정, 기술 보안 인정, 여기 보면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혁신 상품 인증 이런 거 있는지 잘 모르시는데요. 이게 저기 창조경제혁신센터 전체에서 발급해주는 그 상품 우수 상품 인증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뭐 저희는 나름 이제 레퍼런스로 생각하는 거죠. 문제는 이런 경진대회를 하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발표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실 이 자료 준비하면서는 별로 제가 발표 준비를 많이 안 했어요. 참고로 도전 K스타트 거기에 출시하기 위해서는 본선 1차전 통과하려고 피칭만 한 1000번 연습했던 것 같아요. 이유가 뭔가 하면 100초 안에 우리 기술을 다 처음 만나는 심사위원들을 설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연습을 그렇게 했죠. 이제 그 다음에 갈 때는 뭐 한 100번, 그 다음에는 한 50번. 오늘 이 피칭 내용은 딱 한 번밖에 안 훑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앞에서 겪었던 수많은 경진대회를 하다 보니까 나름 이제 정보가 나름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PPT 자료는 이걸로 좀 끝나는데요. 해외에 나가실 때 한 가지만 이제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은 절대 우리를 돈 벌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무엇을 줄 때는 우리에게 그들을 매력시킬 수 있는 확실한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업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이 단순히 환상적인 노다지?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외국에 나가시는 동료들이 많이 있는데 정보를 나름 얻는 방법을 이제 저기 뭐 5분 남았다가 주시는데 한 3분 정도만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해외에 나갔을 때 굉장히 양질의 회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개인적인 인맥이나 개인적 지분만 가지고 갔으면 그분들이 나올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대회를 해외 어떤 바이어들을 발굴하기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참석하기 위한 또 미션을 꼭 통과를 했습니다. 뭐 서류 심사도 통과했고요. 대면 심사도 통과하고 다 하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코트라 행사 아니면은 미래부 행사도 있고요. 여기 지금 KB 스타터스에서도 지금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에서 선정이 되면 좀 좋은 게 있습니다. 주간 기관에서 우리를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해서 사전에 홍보를 해주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다라는 것으로 미팅의 시간을 대부분 뺏길 게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도와주실 것인가, 실질적인 어떤 미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해외 전시회나 해외 미팅 중에 가장 좋았던 것이 대통령 경제 사절단으로 갈 때 가장 좋습니다. 보통 해외 이제 어떤 비즈니스를 위한 프로그램에 움직이게 되면 코트라에서 꼭 행사를 주관하는데요.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장관 과정에서 하실 때 움직이는 실무자와 또 이제 뭐 국무총리급이나 아니면 주간 부서가 여러 개일 때 대통령이 갈 때 움직이는 분이 달라요. 참고로 대통령이 직접 움직일 때는 코트라에서 가장 높은 분이 실제로 섭외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반응을 좀 지켜보고 괜찮다 싶으면 개인적으로 비즈니스를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을 막연하게 혼자 간다는 것은 전혀 성과를 거둘 수 없고요. 그리고 또 소문으로 뭐 어떤 기대 이것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나 중국이란 시장이나 아니면 동남아시아 시장, 아프리카
이런 데들이 더 조심스럽고요. 그리고 해외에 나갈 때도 한 두 가지 목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그 해외 바이어로부터 유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충분한 능력이 있고 어떻게 보면 시장이 개척되기 전부터 시장을 만들어 갈 것인지,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바로 조인트 벤처부터 가능을 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있거든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미 쪽이 있습니다. 보통 해외 전시에 나갔을 때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남미 쪽이나 아프리카 쪽이나 동남아시아 쪽 바이어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달립니다. 그리고 허세가 굉장히 세요. 자기가 자기 나라에 있는 대통령도 알고 장관도 알고 기업들 이름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 말 절대 믿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에게 접근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부터 자금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도상국이나 아프리카 쪽에 가려면 우리도 돈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쪽 시장은 매력적입니다. 왜? 국민들이 젊기 때문에 5년 뒤 우리를 먹여 살려줄 시장이라는 것이죠. 그럼 자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엔 기구 중에 보면 이런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 아프리카 같은 곳에 예전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 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 유엔의 지원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그냥 후원금 주고 또 구호 물품 주는 것보다는 그들 스스로가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전수해주는 기업에게 기꺼이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NGO 단체로부터 자금을 받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기술 이전을 해주고 또 그 자금으로 5년 뒤 우리를 먹여줄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기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질적인 정말 구체적이었던 그 해외 시장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네, 질문 있으신 분들 플로어에서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궁금한 게 여러 가지인데 한 가지만 시간상 여쭤볼게요. 돈 내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혹시 뭐 시드나 프리시드나 엔젤이나 어느 정도 유치를 하셨는지가 궁금하고, 그것으로 2년 동안 해외를 움직이셨는지 아니면 다른 무슨 전략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물론 엔젤은 좀 받았고요. 근데 이제 기관 투자 지금 들어왔고, 참고로 크라우드 펀딩은 저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엔젤이라고 해서 어떤 엔젤 투자나 이런 쪽이 아니고 개인적인 신분이 있는 엔젤 투자를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는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 그 보증서 좀 활용을 잘했어요. 처음에 1년 동안은 지금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지금 보증서 금액이 상당히 높아져 있거든요. 저희가 포스트 펭귄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처음으로 법인 설립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3억 보증서 받은 게 굉장히 도움이 컸죠. 그래서 그런 지원 프로그램, 아마 지금 이런 KB 스타터스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혁신센터 프로그램에 그 담당자들이 계셔요. 여쭤보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도움이 되고, 또 투자에 대해서도 조금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요즘 나는 자금이 별로 많이 필요하지 않고 제품을 찍어낼 정도의 자금 한 몇 억 정도면 된다. 그런 생각이면 엔젤 투자나 크라우드 펀딩 이용하시면 굉장히 빨리 처리는 가능하죠. 다만 저희처럼 페이먼트 회사는 플랫폼 구성이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서버나 인프라 구축이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는 큰 자금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주주가 많은 회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관 투자자들이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만들어뒀기 때문에 올해 기관 투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럼 예, 감사합니다.